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올해 시행된 민법 기출 정답 중심으로 한번 총평 특강을 해볼 건데요.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서도 시험장 노트에 있는 내용만 알았어도 한 60점 후반까지는 무난무난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올해까지는 그 친상 문제가 많이 나오기 힘들다, 쉽게 나올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친상에 관한 문제도 제가 마지막에 카페에 올렸던 총 20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답 지문이 다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 민법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돌리다 보면 되는 과목이다. 제가 한번 검증해 봅시다. 자, 따로 제가 시험장 노트 그 페이지 등을 제가 언급 안 할 테니까 그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1번 예금 계약이다. 옳지 않은 게 뭐냐? 2번 보세요. 차고 성금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성금의뢰인 갑은 수치인 을에 대해서 반환청권을 가질 뿐이지 끝도 없이 했죠. 수치은행 병은행한테는, 은행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익이 없죠. 따라서 은행한테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청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다. 2번 문제 봅시다. 친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것도 참 성의가 없는 게 보이죠. 자, 무슨 말이냐? 이것도 이제 그 마지막 10문제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성년이 돼가지고 친권의 복족이란 말이냐? 이건 개정되기 전 표현이고, 친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자, 하고, 친권에 따르는 미가 있었을 경우에 둘 사이에서 이해 상방이 된다. 가령 A가 이제 어머님이시고, 첫째가 갑이고 얘가 성년자고 둘째가 을인데 미성년자다. 그죠? 이랬을 때 A는 이제 상속 포기를 했어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을을 직접적으로 대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A하고 을 사이에서 이해 상반이 아니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해 상반의 경우라면 갑은 직접 처리를 하고 A 같은 경우는 을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대를 선임할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갑 첫째도 미성년자였을 때는 그때는 특별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고 한 명씩 얘를 위한 한 명, 얘를 위한 한 명 이렇게 선임한다까지 한 번 더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3번 또 소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렇죠? 3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제3채무자 병은 을갑에 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항상 비교했던 게 채취권에서 수익자 해서 사회행위 소송에서 수익자 병 같은 경우는 원용할 수 있다. 한 번 더 꼭 비교하시고요. 3번이 틀렸고, 4번 또 채권자 대위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똑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대위권 행사의 목적은 될 수 있습니다. 있다. 다만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거의 대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요 목적이 될 수 있냐 없냐 하고 보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잘 구분해서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진짜 1년 동안 한 20번 한 것 같고요. 노트에 당연히 딱 정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있다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 또 내년에는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 한 번 더 잘 비교하시고. 다음에 5번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청. 요것도 시험장 노트에 있었죠. 해서 갑이 있었고요. 을이 있었고, 을 1번. 1-1 병 저당권 부기등기가 됐을 때에 원칙적으로 갑이 말소 청구할 때 누구에게 양수인 병을 상대로 주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이건 민소에서도 많이 공부하시니까. 따라서 부기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때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게 아니고 부적법하기 때문에 2번 질문 틀린 질문이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채취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노트에 있었죠. 채무자 소유 X 토지 등에 대해서 채권자 갑 앞으로 갑이
물적 담보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었고요. 그 부동산 가액 및 채권 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해서 가령 갑이 들고 있는 채권 금액이 5억인데 5억 전부 다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의 경우는 사회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맞죠? 다만 그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 등을 초과한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요. 여러분들,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5억인데 그 X 같은 경우가 X가 3억 정도에 불과하면 나머지 2억 같은 경우에는 2억은 갑 같은 경우가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 2억만큼은 채취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 갑은 채권의 전액이 아니고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 채취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다음에 7번입니다. 부진정 채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장 노트에 보게 되면 정리가 돼 있어요. 해서 연대 채무에 있는 규정 중에서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에 유추가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연대 채무자 상호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통지할 의무, 그러니까 갚으러 가는 길에 사전, 갚고 오는 길에 사후 통지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이른바 연대 채무에서의 주관적 공동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는 유추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민법 제418조 제2항 같은 경우에도 유추가 되지 않는다. 비교해가지고 418조 제1항하고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는 유추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께서 수강생분께 선생님 4번 또 이것도 틀린 질문 아닙니까 하시는데요. 소액 채무자가 갑이 8천, 을이 1억 노트에 있죠. 갑이 8천이 소액자가 일부를 변제했을 때는 변제한 금액 그대로의 절대호고 이제 이 질문이 틀린 거 아닙니까 했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외측설 항상 이렇게 내려온다. 단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충당하고 남는 게 있었을 때 그거는 다액 채무자 을이 변제했을 때고 제가 수업 시간 때 무조건 한 번은 요거 두 개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럼 4번 지문은 소액자가 일부를 변제했기 때문에 변제한 금액 그대로 범위에서 소멸되므로 4번 지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옳은 지문입니다. 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노트에 있었습니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건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을 때는 땅 주인 갑이 건축에 동의를 했다 해도 요건 구비를 못했기 때문에 법지의 성립이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1번 지문 틀린 지문.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연체 차임의 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데 땡큐인 게 최신 판례 강의 때 그냥 제가 비교하시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보증금 반환 채권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거고 차임 채권의 경우는 종료 시부터가 아니라 매달 말일날 지급했으면 그 매달 말일부터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도 최신 판례에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많이 공부했던 게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차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맞죠? 상계 공제 판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난 뒤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면 그 판례가 있을 수가 없죠. 존속 중에 그러면 어떻게 차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이 되겠어요. 해서 요거와 함께 매달 지급한다면 민법 제163조에 근거해가지고 3년짜리 단기 소시에 걸린다까지도 설명드린 부분이었죠. 따라서 그때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3번 질문 틀렸고요. 10번 민법 제104조 알박기 사건이죠. 무효였을 때 민법 제139조에 근거해가지고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없겠지만
민법 제138조에 근거해가지고 무효행위의 전환 범위는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읍번 옳은 지문. 2번 또요. 첩관계를 존속하기 위해서 불법 조건을 붙였을 때 조건만 분리해가지고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요. 그냥 계약 자체가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것도 진짜 많이 풀었던 거고요. 디귿번 지문은 노트에 없지만 이런 것까지 다 노트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도해서 원래 보증인이 3천만 원까지는 보줄 생각이 있었다. 근데 주채무자 기망에 의해서 1억을 보증 섰을 때에 취소했을 때도 3천 초과하는 7천 범위 내에서만 취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일부 취소해서 봤던 판례죠. 1번 또 노트에 있었고요. 방금 봤던 그 디귿번이 노트에 없어서 몰랐다 해도 노트에 있는 내용 갖고 삭제했으면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파산간제인의 경우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분의 선의 악의는요. 그분의 개인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파산 채권자 100명 있었을 때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즉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선이라면 그냥 선의로 보겠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미음번 지문 또 W에 떡하고 있지요. 자, 허가 안 나왔는데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금면 보완해가지고 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음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11번 봅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 보시면 갑하고 을이 두 명으로서 구성된 조합에서 을이 삐껴가지고 탈퇴를 하게 되면 갑하고 을 사이의 조합 관계는 종료하나, 맞죠? 갑은 계속 PC방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 청산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요. 따라서 청산으로 인한 잡무 처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탈퇴했던 을하고 갑 사이에서 탈퇴로 인한 지분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4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이때는 출자 당시 가액이 아니고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탈퇴 당시의 가액이 되고 곱하기가 이루어진다까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취득시효인데 제가 맨날 강조하는 제 1원칙부터 5원칙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었고요. 한번 풀어봅시다. 갑이 2000년 1월 1일부터 X에 대해서 평곤하게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현재 시점은 2000년도 5월 1일이다. 기읍번입니다. X 부동산은 갑이 점유할 당시에는 등기부상 A 소유였으나 2013년도 4월 5일날 매매에 근거해가지고 비명의로 등기가 됐을 때에 갑은 A에 대해서 20년 전통해서 취득시효 완성에 근거한 이전 등기 청권을 취득한다. 이 원칙에 대해서 묻는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의 상대방이 누구인가? 이렇게 취득시효 기간 진행 도중에 소유권자가 B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요? 갑은 20년 완성 당시에 소유 명의자인 B를 상대해가지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서 이전 등기를 청구한 거지 A에 대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은 틀렸다. 해서 기읍번 지문은 이 원칙을 묻고 있고 니은번 미 기읍번의 경우에 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시점이 2021년도 2월 10일이다. 즉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죠. 요때부터 점유했으면 2020년 1월 무렵에 완성이 됐을 거니까요. 그럼 완성 이후에 비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니은번 지문은 제 3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럼 3원칙의 경우에 갑은 B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근데 그 뒤에 우연히 다시 원소유자 A가 소유권을 회복했을 때는 A한테 완성을 주장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연습 많이 했던 지문이죠. 디귿번 만약에 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에 원인 없음을 알면서 무단으로서 점유를 개시했다.
아기의 무단 점유임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갑이 사망해서 을이 상속인이었을 경우 다른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을이 X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냐 알면서 무단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자주 추정이 번복되죠. 그리고요.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아버님 갑이 자주가 아니고 타주면 상속인 을 같은 경우도 별도의 새로운 건원 등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타주죠. 그럼 취득시효의 경우는 자주인 경우만 완성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을도 아버님이 타주면 자지도 타주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으니까 디귿번 지문 틀렸고요. 닐번 지문 가시면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하던 중인 2010년도 8월 28일 날 C가 위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했을 때 요 가처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지만 갑이 아직까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안 된다. 오름인데 여러분들 이게 뭐였어요? 예,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요때고 이때가 이제 완성 시점이고 요때 이제 C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원칙이죠. 그럼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여러분들 이원칙의 경우는 갑하고 C가 싸우면 갑이 이긴다라고 했잖아요. 다만 이렇게 갑이 이겨서 C의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려면 갑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루로써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상태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닐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등기초음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진짜 틀리면 안 되죠. 진명 등 해서 우리 1순환 때부터 강의했죠.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성질을 물어보면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거,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까지는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시에 걸리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위 등은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물청으로서 채권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시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14번 또 그 10문제에 있었지요. 상속 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상속에 한해서 효력이 미치는 거지요. 따라서 대습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해서 A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C가 있었어요. 1번 아버님 빚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C가 상속을 포기했죠. 이 포기는 요 A, B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 포기한 것에 불과해요. 그럼 그 뒤에 또 할머니께서 사망하시게 됐을 경우에 C가 가만히 있었을 경우는요, 대습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요 포기가 요 A 사망으로 인한 대습 상속까지는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4번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다.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불법 행위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 행위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는데 그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생겼을 때는 그 후유증에 대한 진호 손해금의 경우에도 최초 상해 시점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생기는 거죠. 지연 손해금도 이게 여러분들 이른바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 행위죠.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 행위. 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생겼을 때부터지 최초 시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문 틀린 지문. 16번 채권의 소멸이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경매가 됐을 때는 합의 충당 등은 허용될 수 없고 법정 충당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2번이 옳은 질문이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고, 지급금지 받던 제3채무자 병은 그 후에 취득한 채권 가지고는 상계하지 못한다. 498조. 지금 지급금지 명령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경우에는 언제든 대항할 수 있다 아니죠. 그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가지고 이제 압류했을 당시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등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은 아니니까 틀린 지문인데 뭐 다 몰랐다 해도 2번은 노트에 있고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17번에 3번 또 옳지 않은 것이고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 강조를 했던 내용이죠.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서 이사를 해임할 때는 그냥 그 정관에 있는 것만 있으면 되지 더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럼 가령 뭐 A라고 하는 사유가 있었는데 그 사유가 발생했으면 더 이상 뭐 실내관계 파탄 등에 대해서 이르지 않았을 때도 그냥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 18번에 1번도 무권리자 을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갑이 추인을 했을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해가지고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 이거와 항상 비교해가지고 병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 판례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서 갑이 을을 상대해가지고 741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서 요거 두 개를 꼭 비교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라라고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고요.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19번에 2번이지요. 선변제 후 담보 말소였죠. 금전 채권의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게 담보를 제공했을 때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동의한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변제하고 그 뒤에 이제 반환이 이루어지고 관련 내용이 가담법에서 청산금 지급과 제가 항상 비교해서 하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선변제지 동의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지문이 틀렸다. 20번 또 제가 나온다 그랬죠. 간평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324조에 있는 유치권 소멸 청구는 꼭 위반 행위했을 당시의 소유자가 청구할 필요 없죠. 해서 가령 을이 성간주의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행위했고 그 다음에 병이 취득해서 때도 이 병 같은 경우도 민법 제324조에 근거해가지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요. 요 3번 또 제가 강조했는데 꼭 기억하세요. X하고 Y 두 개가 있었을 때 필로에 보면 Y에 대해서만 성간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위반했던 Y 토지에 대해서만 소멸 청구 가능하지 둘 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4번 또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고요. 21번이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을 때에 시험 문제에서 해약금액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니? 라고 물으면 못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얼마면 되니? 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약정 계약금이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다 라고 문제 푸셔라 해서 1억 중에서 받은 게 3천이었을 때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렸다. 22번 갑시다. 기읍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 위에 존재했던 담보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줄 의무하고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같은 경우는 동의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쌍방이 그 이행기의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미 날짜 지나버리죠. 그럼 그 뒤부터는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요 관계를 유지하니까 기읍번 질문 옳은 질문이고 요 22번 기읍번하고 제가 방금 19번이었습니까? 제가 그거를 항상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조심해라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아까 여러분 했던 있죠. 자,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일 때 갑이 을한테 담보를 돌려주거나 말소해줄 의무하고 을이 갑한테 변제를 하는 의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동의항이 아니다 해서 을이 먼저 변제를 하고 나중에 말소해준다. 그럼 선생님이 기읍번 또 동의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아니다. 이 기읍번은 그게 아니고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X인데 X의 A은행이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를 했을 때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을이 갑한테 지급해야 될 매매대금 지급 의무하고
별도의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행인수 등의 합의가 없었을 때는 갑은 을에게 깨끗한 상태로 넘겨줄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 X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말소해줄 의무는 동의한 관계에 있는 거다 해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까지만 주고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하지 않으면 을은 똑같이 동의한 건에 근거해가지고 매매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항상 조심해라고 부탁드렸던 내용이 동시에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본 또 제가 이렇게 정함이 없는 채무에 조건이 붙어 있었을 때 조건 성취가 되고 이행 청구하면 바로 발생한다. 이때 이 바로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라. 당일부터 그 말이 아니고 해설지에 썼죠.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지체 책임을 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 바로의 의미였다 해서 니은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디귿부 또 노트에 있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청구받은 때 옳음이고 청구받은 다음 날 해도 옳은 지문이고 청구받은 당일부터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까지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니을번 또 노트에 있었죠. 정함이 없는 채권 양수인 병이 채무자 을을 상대해가지고 소를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에 나중에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을 때는 양도됐을 때부터가 아니고 통지받은 때, 통지받은 다음 날부터기 때문에 니을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다. 23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3번 또 제가 이제 무용이라고 해가지고 조폭들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었다. 먼저 이제 을이 갑의 점유를 침탈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갑도 을의 점유를 다시 또 조폭들과 침탈했죠. 이랬을 때 을이 갑한테 민법 제204조에 근거해가지고 점유 해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어차피 을이 갑한테 해수를 청구하면 갑도 1차 침탈에 근거해가지고 또 해수를 청구하기 때문에 을한테 결국 이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판례 무용, 무쓸모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판례였다. 따라서 제일 끝에 보시니까 204조에 근거해가지고 점유의 해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고 4번 또 억수로 제가 강조했던 거죠. 또 다 나올 거예요. 해서 계약 명의 신탁에서 명의 신탁자는 매수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명의 신탁자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기 때문에 자주가 깨어져요. 그럼 다음번 시험 문제에서 신탁자가 20년 동안 점유했을 때 취득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니라고 물으면 못한다까지 꼭 기억하세요. 24번 물건 변동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겹죠 여러분들. 이중보존 등기에서 후등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요. 등기부 완성시킬 수 없고요. 제가 항상 이제 보면 을 밑에 2번 해가지고 정돼 있잖아요. 을, 정 둘 다 안 돼요. 해서 정이 이전 등기를 바탕으로도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점유 취득시효 완성은 가능한데 그래도 말소 청구해도 말소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노트에 또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번입니다. 위임이죠. 위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시험 임박했을 때 선생님 그 채권 강론 파트에 자잘한 계약이잖아. 자잘한 계약들.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것까지는 굳이 여러분들 다 맞추시려고 하지 마세요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한번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제 기억에 2021년인가 2020년도인가 그때는 여러분들 경쟁률이 50대 1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8대 1인가 됐을 거예요. 올해도 더 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올해는 이제 전국 단위가 아니고 지역 구분제니까 뭐 이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50대 1 같이 그때는 좀 가잉됐을 때거든요. 그때는 진짜 민법에서 이제 한두 개로 막아내야지 시험을 붙을 수 있었을 때거든요. 자, 그럴 때는 저도 강동 부분에 있는 자잘한 계약 진짜 어지간하면 무슨 종신정기금 이런 거 빼고는 다 설명을 해드려요.
하고 좀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강사는요, 원래 자기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의 변화를 파악해서, 그리고 법원직 시험 같이 이제 8과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솔직히 민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민법 뭐 양 정리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양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분석을 해서 이 정도의 시험이면 이 정도 점수면 충분히 민법 만족한다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잡는 점수가 80점 중후반이거든요. 민법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몇 문제가 날려도 관계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제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만 또 나중에 이제 또 선발 인원이 줄고 또 경쟁이 더 심해지면 또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버리니까 진짜 막상 공부할 내용에 대한 지식의 선명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 강조하지만 절대 수험생은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위임이 출제가 됐어요. 아마 1번도 모르겠고 2번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는데 4번에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별표 치는 내용이죠. 항상. 위임 똑같은 지문이 또 W에 있고 위임 계약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민법제 689조에 근거해가지고 상호 해지건이 서로 그냥 아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해서 상대방 을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 을이 불리한 시기에 별도의 사유에 의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별도의 사유 없이 해지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때도 배상 범위는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 그 자체가 아니라 가령 야 감너 적당한 시기에 해지했을 때라면 을이 한 마이너스 50 정도로 막았을 거야. 근데 네가 임마 을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해가지고 실제 갑이 입은 손해가 80이야. 그러면 이 차익이었던 30만 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 80 전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법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더 쉬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올해 1년을 이제 실강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걸 제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제가 진짜 시험장 노트부터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 강의를 해드렸고, 제가 올해 가족법, 친상법 제가 책도 확 바꿨지 않습니까? 양 적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 또 올해 시험에 완벽하게 통했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 여러분들한테 뭐 시험 대비를 할 때 뭐 사과를 드리거나 혹은 제가 부족했다라고 인정할 것들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마 내년 시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서 제가 이제 내년까지는 아마 인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윌비스에서 동행팀에서 지금 민법 강사님을 못 구해가지고 해서 인강을 이제 촬영해서 강의를 할 건데 굳이 꼭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강의를 선택하시되, 선택한 이후에는 그냥 제발 좀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보면 저를 선택해놓고도 여러 막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는요 저거는요 혹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렇게 공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시험 붙기 힘듭니다. 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올해 시험 대비하셨던 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만약에 없겠지만서도 초시생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1년 만에 딱 시험 붙으려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민법만큼은 그냥 제가 하자는 그대로 그냥 1순환 때 하자는 거 2순환 이렇게 쭉 따라오시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민법에서 고득점 100점까지는 필요 없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올해는 시험장 노트도 제가 다시 전부 다 또 작업해 가지고요. 더 고컬로 제가 정식책으로 출간할 생각이거든요. 올해도 믿고 따라오시면 아무런 손해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해서 시험 치시고 이제 합격권에 드신 분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시행해서 커트라인 자체가 지금 예상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데, 일단 합격할 것 같은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다시 1년 더 공부를 해야 될 분들이라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수월하게, 그러니까 물론 시험 붙는 거 어렵지만 조금은 수월하게 붙을 수 있는 해가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해서 법원지 꿈을 꼭 이루시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년만 더 꾹 참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